근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날인 어제 23시 43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야에 종 치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여야 가릴 것 없이 불만이 쏟아지는지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료 제출 내용장은 파악을 해보겠고요. 국가 위임 사무나 국가 보조금 받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모르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감도 말고 그게 지금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왜 각종 앞대로 법을 해석합니까? 무슨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을 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기상 의원님 저 주지를 해주십시오.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자. 아니 진단만을 한다는 아니 위원장이 진단만을 한다는데 아니 됩니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평가하시면 됩니까? 자료를 못 봤는데 아 그러면은 정해자를 안 하고 이만희 감사가 정해자를 하는 겁니까? 아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위원장 정해주세요. 우리 의원께서 발언에 국정감사의 무용론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신상만을 안 되는데. 신상만을 요청을 하면 위원장 판단 들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손가락 쥐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이재명 당대표 온몸으로 막으려고 이 지금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자,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늘 국감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특히 오늘 전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는데 상황실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침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재판 절차도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죠.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유무죄 여부와 함께 형량 역시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조작 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 하나만 짚고 가면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검찰은 곧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운데 수사는 또 수사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참 오늘 김건희 여사가 그 공개 일정에 나섰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외부 단독 일정을 사전에 알린 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바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워낙 큰 행사고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도 참석해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정을 계기로 김 여사가 본격적인 공개 활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놓고 야당의 공세도 있었죠. 더 얘기할 건 없죠. 저 들어갈게요. 아니요. 왜요? 퀴즈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퀴즈? 풀고 가셔야 돼요. 오늘 네. 뉴스가 많은데 빨리 합시다. 예. 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네요. 소신 발언, 갈등 중 네. 복귀.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냐 이게 퀴즈인데요. 누구를 향해서? 이건 짠. 뭐 쉽죠 뭐.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아니에요? 네, 답이 나왔네요 바로. 맞습니다. 네. 딩동댕 어제 민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안을 단독 가결한 뒤에도 그렇죠. 오늘 장외전이 펼쳐진 건데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백반장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공방이 오늘도 뜨거운 상황이니까요. 그럼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늘도 국감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속보가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이고요. 어제 저희가 카카오 먹통 대란을 다뤘잖아요, 백반장. 네. 그중에서도 이제 독과점 규제에 관련한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회의 끝난 이후에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진우송님, 독과점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희님께서는 사기업의 전략물자도 아닌데 국정감사 정도는 모르겠지만 불안하고 불만 있으면 소비자가 떠나겠지라고 하셨고요. 또 자바님께서는 독과점이 아니라 관리 부재겠죠라는 생각 전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예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최근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들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주장을 폈죠. 화생방 민방위 훈련을 또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관련된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그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딘 서비스 복구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먹통 책임 어디에? 재판 시작, 피 묻은 빵, 전용 열차, 군백기 노후로 잡아봤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74시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려다가 실패했는데요. 다음 메일과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에 쇼핑하기 등 일부 기능도 여전히 먹통입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일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문서나 디자인 문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작업이 안 돼버린 거죠. 오늘 당일이. 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관련 카페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 어제 다정회 중에 짤막하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 피해 내역 공유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대목에 허탕을 친 택시기사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택시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역시나 호출콜을 못 받은 대리기사들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에 버는 순수익이 거의 일주일에 절반이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날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피해 보상 문제, 관건은 무료 서비스를 썼느냐, 유료 서비스를 썼느냐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까지 보상을 해야 하느냐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인 게 메일 서비스죠. 청첩장 업체를 운영하는 이진영 씨, 메일을 통해 주문을 받아보는데요. 며칠간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보상 받을 수 있을지는 애매합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의뢰를 주실 때 메일에 굉장히 상세하게 의뢰를 주세요. 피드백 메일을 보내주셨는지 안 보내주셨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안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손해 입증 요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 무상 이용으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집단 소송에 나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손해배상 받으려면 카카오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센터 화재가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인정되면 카카오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피해 보상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카카오는 책임 소재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SK CNC 데이터 센터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대 전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 물리적 훼손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또 화재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해서 어드민을 작동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네,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은 전선과 배터리가 가득한 공간인 만큼 더 큰 피해 막기 위해서 냉각용 가스로 화재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SK CNC에 물을 사용해야 하니까 전력을 차단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전력 차단, SK는 카카오에 양해를 먼저 구했다는 입장이고요. 카카오는 SK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기업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도 데이터 센터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SK CNC의 책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화재 책임 SK에 있다는 답변 42.4%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사실은 먹통 사태 왜 빠르게 해결 안 했냐는 거죠. 이번 복구 작업 10명 중 8명이 늦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늦음이 42.5%에 늦은 편이라는 답변 35.8%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거듭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을 카카오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총리는 이렇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오늘 제도적, 기술적 방안 마련하겠다 국회에서 의지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유감 표명에 그친 발언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부터 하셔야지.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게 사과가 답니까? 예,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정부가 이번 먹통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 안보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도 그 위협 중 하나인데요. 실제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장애를 틈타 해킹을 시도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재발 방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군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는 초연결사의 민낯, 특히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을 몸소 경험하는 중입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제도적 보완책 반드시 마련해야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카카오는 지난해 국감에서 했던 이 약속, 이제는 지켜야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실 약간 카카오 자회사들의 성장에 좀 취해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재판 시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죠. 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가 공표한 허위 사실, 검찰은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란 발언이랑요. 그리고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이 대표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 오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양이 많아서
다 살펴본 뒤 다음 달 22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의견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예측 잘하는 박마커 예측대로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오늘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아침 일찍 SNS 계정에 글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조작 수사를 강조한 내용이었는데요. 정치 탄압 프레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전선 명확히 된 만큼 하나로 힘 합쳐야 한다는 말 나옵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에 목소리를 낸 전재수 의원, 여기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예,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은 갈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뭐 그래서- 일종의 내부 총질 같은 거요? 그럼요.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네, 전열 다시 한번 가다듬는 민주당 향해서요. 국민의힘은 당 대표로서 더 이상 거대 야당 뒤에 숨지 말라 비판했고요. 오늘은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측근 배모 씨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지난해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를 했는데 이 3명의 식사 비용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죠. 배 씨는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픽은 피 묻은 빵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파리바게뜨 등 SPC 그룹의 빵을 납품하는 공장으로 그룹 계열사 SPL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혼자 근무하던 중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끼었습니다. 나머지 누가 있었으면 비상용지를 눌렀다든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인입표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네,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장 노릇을 하던 A씨의 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더 감출 수 없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뒤 공장 측의 대응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놓은 채 바로 다음 날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근데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자체가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 네, 이렇게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는 SPC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공장 측의 잘못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SPL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인 SPC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소스 배합 기계,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데다 비상제동 장치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SPC까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전용 열차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움직이는 집무실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저녁 방영된 새 기록 영화를 통해서인데요.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에서 편황 복장으로 옥수수 종자를 검토하는 등 쉬지 않고 인민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에 나온 2019년 보고 문서도 스파게티와 샴팡, 즉 샴페인 공급 등 먹거리에 대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애민 정치 홍보용이라는 분석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픽은 군백기 노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 병역 의무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맏형인 진은 이달 말부터 병무청의 입영 절차에 따를 예정인데요. 외신들도 이 소식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 문제 놓고 공방 벌이던 여야는 애국심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에서 토사구팽했다. 각각의 평가 내놨는데요. 아미들은 멤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BTS 응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에도 멤버들이 희망한다면 국가 행사에 참여 가능하다는 입장도 냈는데요. 군백기라는 말 무색하게 할 BTS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카카오 먹통 사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피해 보상을 놓고 아마 법적 공방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카카오가 정부의 관리 범주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카카오톡 이제는 너무 커졌다라면서 국가 안보라든지 연결된 것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있었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인데요. 한 총리는 카카오톡 등 개인 회사가 평소에 잘해서 이 개인에 맡겨도 주주나 이사회 행사권을 통해서 예방 조치가 취해진다면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서 그것이 그냥 안 될 수도 있다고 깨달았다. 이런 사실을 이번에 널리 알리게 된 상황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현재 기간통신과 공중파, 종편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과했죠. 여기에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망은 빠져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도 빠져 있는데요. 한 총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된 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위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의 해킹 시도 관련한 그 소식도 이제 아까 유채커가 얘기를 했는데요. 비단 북한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악용한 이 해킹 메일과 스미싱 문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설치 파일로 위장해서 약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 메일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과기부는 해당 메일을 유포한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서 이 전 국민에게 주의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킹 메일 말고도요, 이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장애 관련 안내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피싱 사이트의 로그인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 역시 따르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이 악성 코드 감염 등 피해를 봤을 때는 이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무상보안 점검 서비스죠.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혜원분들도 모두 기억해 봄직한 그런 정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유채커 오늘 고른 원픽은 뭔가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피해자 집단 소송 움직임, 카카오, SK와 책임 공방만. 오늘 국회에선 이재명 국감 2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그룹 의혹, 또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따져 물었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겨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법사위가 한층 더 달아올랐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정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거의 다 정회 아닙니까? 다정회? 다정회. 네. 아, 저 유머 좋았어요. 네, 5시 하면 다정회, 국감하면 다정회인 걸까요? 오늘 국회 상황실은 국감 다정회 특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또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가 다정회가 됐습니다. 이 두 국감장의 공통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타깃이 된 이재명 국감이었다는 점인데요. 먼저 경기도 국감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께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했으니까 오늘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들 좀 살펴보면요. 김혜경 여사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겨우 받은 자료도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이런 불만이 나왔는데요. 지난번 업무추진비 국정감사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무슨 암호 해독하는 거예요. 암호 해독. 위원님, 제가 분명히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보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기소된 씨가 총무과 직원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125개 업무 분장표를 관련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 씨가 경기도에서 국고 손실 혐의 보완 수사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감사와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경기도를 감쌌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해서 감사받고 있고 또 이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자료가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국감을 할 수 없다. 국감을 미루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어이가 없다. 내로남불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는요. 야당의 장입니다. 야당이 충분히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 장을 걷어차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이재명 당대표 온몸으로 막으려고 이 지금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감사 중지 다 정회가 1시간 만에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40분 만에 다시 속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여야의 공격 타임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개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답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상태죠. 김동연 지사는 공문 하나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표가 말씀하시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공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이 건이 지금 수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수사에 그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답변을 좀 피하는 모습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소유의 땅이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문제를 공격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지사님, 양평 공흥지구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사업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는데요. 사업자와 양평군 도시과의 담당 공무원들 간의 금품 수수 등의 유착관계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은 저희가 그 작년 12월 달에 감사를 했고요. 양평군에서 기강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수사 의뢰가 돼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한 건데 국민의힘은 똑같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 김 지사의 답변 태도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김 지사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왜 말꼬리를 잡고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느냐, 나는 김동연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정회의 다정회 특집 두 번째는 법사위인데요. 법사위가 정회된 이유 좀 엉뚱했습니다. 여야 간 다툼이 아니고요. 야야 간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어제 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루던 중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표현 적절치 않다고 사과하라고 한 데 대해서입니다. 기 의원은 속기록을 다시 봐도 사과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 의원을 향해서 맥락을 왜곡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이걸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고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이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분명한 이 비난과 비판이었고 분명한 일종의 조롱이다, 얄미웠다. 네, 조 의원도 순순히 듣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고 존엄이란 단어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된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영토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이라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네, 최근에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해서 국감이 파행된 바가 있죠.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최고 존엄 발언 때문에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왜곡하면 되지 않는 거라고 왜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재단해서 멋대로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합니까? 2분 동안 참았는지 아십니까? 남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자.
그럼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자. 인상 발언할 왜 자꾸 끼워드세요? 제가 박근혜 의원님 발언할 때 박범계 의원님까지 왜 또 끼어드십니까? 아니 좀 두 분이서 정리돼 가는데. 있다고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만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민주당과의 관계에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하고 이 파란 마스크를 쓴 이탄희 의원 옆에 있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재개가 된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 그룹이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쌍방울 그룹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당시 임직원들이 수십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책갈피나 또 화장품 케이스 이런 데 달러나 위안화를 넣어서 가지고 나가서 중국의 선양 타오생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모 부회장한테 이걸 전달하고는 바로 되돌아왔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어제 이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박형수 의원은 위안화가 중국으로 반출이 된 건 2019년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을 추진했던 시기인데 이와 관련된 것 아니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을 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화살을 김건희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이치모터스뿐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좀 충분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신이나 이런 것도 좀 국민적으로 좀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나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수사를 담당하는 저나 수사팀 입장에서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는 새로 나온 내용은 없었지만 여야가 이렇게 티격태격 계속 다투는 모습이었고요. 법사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겨누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발견이 되고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형사 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사실 오늘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국감 2라운드 된 행안위 법사위, 김동연, 난 이재명 아닌 김동연. 네.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중간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죠. 정치부에서 저희가 자주 집중적으로 다뤘던 그런 사안인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유정아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검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욱 전 장관과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법사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의 경우에는 밈스, 그러니까 국방정보체계에 있는 첩보를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혐의고요. 김홍희 전 청장의 경우에는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라고 말했다는 혐의인데요. 그렇다면 국정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 대상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구속 대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SI, 그러니까 특별취급 기밀정보에 있는 자료라고 들었다라면서 이 한자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합참에서 청와대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사건을 뒤집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송 지검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이 고 이대준 씨의 손목 붕대, 한자가 쓰여진 조끼 등이 이제 월북이 아닌 걸로 보는 새로운 증거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 듣는다고 밝혔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준 씨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근처 중국 어선이 구출을 했다? 그래서 손에 부상이 있으니까 붕대를 감아줬다?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그럼 다시 빠뜨린 거예요? 중국 어선이 구출했었어야죠. 그러면 또 이대준 씨가 자의적으로 거기서도 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출소 직전 다시 구속한 데 대한 질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원래는 어제 출소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2006년 다른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16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김근식이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다시 구속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진작에 수사할 수 있었는데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했습니다. 당시 워낙 의정부시의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발칵 뒤집힌 상태가 되니까 의정부 시장은 김근식 이송 구간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말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중대범죄이고 성범죄 특성상 공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도주승보다 더 무서운 사건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시키려고 하다가 반발이 세니까 갑자기 바꿨던 거잖아요. 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뭐냐고요. 왜 할 수 있었던 영장을 그때 그 전까진 발부를 안 하냐는 거죠. 쉬운 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희 마지막까지 네, 앞서 이제 상황실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오늘 국감은 이재명 국감 2라운드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반격 카드가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이 NSN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도 이 10여 개의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주식 모두 주가 조작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NSN 주식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NSN 사건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이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수는 2,058만 주입니다. 근데 2017년 5월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주식이 3,450주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검사장 취임 직후에 전부 매각을 했는데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접한 것이 아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은 아직 법사위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마 오늘 밤에도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논문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잖아요. 이제 교육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벼르고 있었는데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자 이런 주장도 하기도 했는데 장윤금 숙대총장이 21일 교육부 종합국감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다만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는 좀 미지수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아직 이몽재 국민대 총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주변에서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국감된 행안위 법사위 난 이재명 아닌 김동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우셨죠? 오늘만 저는 감기 걸린 사람을 2명이나 봤는데요. 정의원분들 감기 안 걸리시게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옷도 잘 챙겨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99K0님께서는 장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방부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굳이 자꾸 이런 논쟁을 만들어내는 건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해 보인다. 효용이나 비용 측면으로 봐도 장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고요. UOSU님께서는 여성 징병제까지는 실행이 힘들겠지만 여성의 군사기본훈련을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기본훈련은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한님, 총기 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군처럼 기본 훈련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22N 자댕님, 뭔가 엄청 조급하시나 보네 오판을 하시는 듯 여성들의 군사훈련 운운을 아이도 낳아야 하고 이젠 나라까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다정회가 끝날 때까지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국민의힘 관련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됐죠.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에도 도전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출마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친윤계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늙은 이준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나경원 전 의원. 부총리급이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는 걸까요?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적을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비록 부총리급이긴 하지만 스스로 비상근직이라고 밝혔죠. 이대로 교통정리가 되기엔 성에 차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그거는 이제 현역이 아니거나 정치인이 아니거나 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이지 정치인들은 뭐 입각이나 뭐 이런 걸로 좀 교통정리가 될 텐데 이게 너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당한 교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자리가 꼭 보건만이 아니라 이제 복지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얼마 전에 또 사회복지학 명예박사학위도 받으시고 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하마평에 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냥 뭐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할 자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만약 입각을 했다면 비상근 부총리급이 아니라 상근 부총리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아동부터 노인까지. 인구 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오히려 기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 부위원장 입장에선 못내 아쉽겠죠. 차기 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용산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거 받고 그리고 출마 가능성을 또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경원의 투쟁이 이제 소리 없는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나경원의 소리 없는 투쟁. 네. 근데 교통 정리는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야. 나 부위원장이 나의 투쟁에 나서겠지만 결국 교통정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이른바 윤심의 조정은 없다.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은 좀 다르죠. 용선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내가 무슨 당대표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겠습니까? 거물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가 나가고 뭐 막점 맞고 협상이 있고 이랬지만 그런 거 없어요. 친윤 후보들이 난립해 있다? 만약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은 진짜 먼 차 피하려다고 먼 차 맞았다고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토사구팽식 뭐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쫓아낸 것보다 더한 상황이 집권 세력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방치한다? 저는 그럼 잘 상상 안 해요. 거기서 나 부위원장 결국 용산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 부위원장 자리도 되게 감지덕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 호감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 끝끝내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면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승산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다만 국민의힘에선 나 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심 1위를 자처하는 나 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의 대항마로 일단 카드는 남겨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나경원 전 위원장이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면서 이제 당권 경쟁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다른 지금 당권을 놓고 뛰는 알게 모르게 뛰는 다른 당권 주자 쪽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본인도 뭐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능성은 있다고 보죠. 내일 당장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그건 좀 어렵겠지만 전대 시기가 나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꾸려지자마자 전대에 나서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고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풀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대위 주변에서 2월 전대 불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당협위원장 교체를 준비 중이라고 하죠. 조광특위를 설치하고 전국의 당협을 상대로 당무 감사까지 벌이려면 석 달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도 공모해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 뒤에 50일 정도 전대 준비 기간까지 감안을 하면 빨라야 5달 뒤에야 전대를 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은 돼야 새 지도부 선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무슨 당협위원장 교체냐? 전대 준비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과도적 체제면은 한마디로 전당대회 준비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전당대회 준비해라, 열심히 해라. 지난 대선 치를 때나 지방선거 치를 때도 당협위원장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 속에서도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굳이 3, 4개월짜리 단기 체제가 정비를 한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그 당협위원장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6명의 당협위원장은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국 임명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이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편파적이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쉽게 임명하는 것이 아닌데 정 비대위원장이 딴 마음을 품고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여부를 본인께서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런저런 오해를 할 만한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대에 나설 생각이라면 더더욱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당권 도전 여부를 떠나 정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걸맞는 품성을 갖췄느냐 물음표도 따라붙었는데요. 화 좀 내지만 언성이 높고 막 인상 쓰시면서 가르치려고 드세요. 국민들에게는 항상 냉정하고 점잖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당신들 말이야 공부 좀 해. 가수로 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좀 이게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잘난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또 대한민국 국민들 역사 다 압니다. 아마 이 장면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듯 싶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스북 메시지 관련해서 계속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보통 정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만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친윤계 입장에선 영 탐탁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대 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사 결과다.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1위 이거는 지금 있는 국민의힘 경선 룰과도 상관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감안을 하면 현재 여론조사 1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출되었던 지난번 바로 직전의 그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에서도 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이어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유승민 의원이 과연 1위를 하겠느냐. 친윤계에선 이번 전대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특정인을 지지한다면 그분이 과연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어서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지지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택을 할 거란 건데요. 의외의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겁니다. 국민의힘 정말 제대로 좀 안 좋아졌으면 좋겠다. 과거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제 출마 선언한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를 더 밀어야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얼마나 선택할지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경선 룰 논란, 결국 유 전 의원을 겨냥한 건데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당원 100% 경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룰 변경에 대한 유 전 의원의 입장, 한마디로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당헌을 뜯어고치고 역선택 방지 룰을 도입을 하고 7대3을 뭐 9대1, 10대 0으로 바꾸고 윤리위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당에서 멀어지고 있는 민심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어차피 유 전 의원이 막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기에 유승민 대 반유승민의 구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듯 싶습니다. 만약 유승민을 아주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눌러버리려고 올 때도 옮기고 막 이러저런 그 조치를 취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경선 룰 문제, 친윤계에서도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떠오르는 초선 친윤그룹의 대표 주자로 꼽히죠.
유상범 의원은 룰은 룰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룰은 룰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 맞춰서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 공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시는 게 있지만 이미 저희가 7대 3이라는 룰을 정할 때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한 룰이니까 아마 기존 룰대로 해도 유 전 의원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직접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전대 때의 이준석 바람, 유 전 의원에게선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는 완전히 다르다. 폭발적인 온라인상의 지지 또는 오프라인상의 지지는 전혀 없다, 지금 상황은. 다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반론도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유승민이 대안이 될 수 있겠어. 유승민이면은 현재 상황을 좀 바꿀 수 있겠어. 이런 답답한 상황 좀 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누구야? 그러면 유승민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선 이 전 대표가 유 전 의원을 지원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전 대표 2차 가처분 신청 라운드에서 완패한 데다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섣불리 잘못 나가서 누군가를 내지는 지원을 했다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역풍을 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득과 실로 따져봤을 때 얼만큼 더 큰 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준석 대표가 면밀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이 역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벌써 이런 공세도 시작이 됐습니다. 늙은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가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라고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총질 세력은 당대표로 부적합하다는 건데요. 유 전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유 전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시라고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전당대회가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민심과 윤심의 대결, 이런 식으로 만약 가면 그거는 저는 우리가 총선에서 아주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그냥 길이다. 네, 김재원 전 의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늙은 이준석이라는 또 그런 프레임을 또 제안을 했고요, 제기를 했고요.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친윤계의 공세가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제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오늘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문수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발언을 한 걸 두고 다수당이 힘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선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는데요. 주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무혐의를 확신한다면서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면 처벌하겠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뿐이겠냐, 이렇게 두둔하는 말을 보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길을 탓하면서 자신의 막말에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니까 여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멈추지 않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뿐 아니고 이른바 사퇴 요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이은재 전 의원이 전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정치권에 논란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요, 이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적극 엄호를 하고 있지만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은 이은재 전 의원의 내정서에 대해 몇몇 비대위원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이 부정적인 기를 전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번 강남 부총장 공천 시장 때도 탈락시켰거든요. 사실 이분이 하도 출마를 많이 하셔갖고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 그게 좋든 나쁘든 뭐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탈락시켰던 이유는 그런 국민들의 그 민심을 듣고 있거든요. 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당권 도전, 정진석 당협 정비 불출마 선언 먼저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어제 우연하게도 두 여야 전직 당대표가 정치 무대에 동시에 모습을 나타냈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한 명은 당권 도전 기자회견, 다른 한 명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죽지 않아라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노래죠. 이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란 곡인데요. 뭐 키가 작은 분들은 아니지만요. 오늘 주민은 이 죽지 않아라는 가사에 알맞은 올드보이 2명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첫 주자인데요.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황 전 대표가 넘어졌던 곳, 다름 아닌 지난 21대 총선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집념 때문일까요? 이 황 전 대표의 시간은 2020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죠.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줄곧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출마 일성은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로 자리를 차지한 가짜 의원들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악법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답은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본격 수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늪은 북한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황 전 대표는 아직 한반도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총선 때 이 충북 간첩단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황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평생 부정선거 사범과 간첩 잡는 일을 해왔던 저를 북한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황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주장인 셈입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She's gonna blow! God, you're not worthy. From reality. You still there? I just zoned out for a second. 또다시 시작된 이 부정선거 주장에 황 전 대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눈빛도 있는데요. 자칫 황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를 희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냐 상당히 회의적이고 여러 가지 좀 희화되는 얘기들이 있죠. 정광훈 목사랑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몸짓, 모습, 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지지층도 없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당내에 이미 황 전 대표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당내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황 전 대표, 그때도 말끝마다 이 기승전 부정선거였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부정선거의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대부분이 다. 아니 황 후보님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해도 지난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이 그런 지워지지 댓글이 있었던 않습니다. 거는 맞죠. 제가 자, 질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한번 공개 토론을 합시다. 찬성이시죠? 예, 찬성합니다. 합시다. 좋습니다. 예. 결국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당하자마자 이 경선마저 그 부정이 있었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당시 참다 못한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주장, 역선택 주장 이런 것도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데서 깊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증을 느낍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주장을 하다가 스스로의 명예를 다 갉아먹고 추락한 정치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정치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가 굳은 황 전 대표, 이 전 대표의 충고는 별로 새겨듣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여전히 부정선거의 길을 따라가는 중인데요. 이런 황 전 대표에게 연민의식을 느낀 걸까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출마 자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동정론도 이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당대표를 하셨고요. 사실은 어려운 시절에 중간 선거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겪으셨는데 도전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그것이 자유죠. 시비나 가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다만 이 황 전 대표의 당선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좀 너무 올드하고 퇴행 아니냐는 의미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되신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가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출마와 당선을 좀 나눠서 봐라.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인물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 전 대표의 맞수였던 이죠. 당시 민주당의 사령탑이었는데요.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그래서 김동엽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어제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황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집념이 강한 스타일이죠. 황 전 대표의 신념이 이 부정선거론이라면 이 전 대표의 신념은 20년 집권론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애틋하게 잘 놀아주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10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믿고 함께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꺼내 들었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서면서부터 펼쳐온 지론인데요. 이 수구한 한국 사회를 변혁을 하려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금강산도 무너지고 개성도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황 전 대표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돌아온 이 전 대표에게 환대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죠. 이 전 대표와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시고 또 마침 오늘이 유신 쿠데타 날인데 일부러 잡으신 건가요? 네,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이 대표의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검찰에선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은근슬쩍 유신 쿠데타에 비유한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이 전 부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친노계인 이 전 부지사는 동시에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한데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바로 이 전 대표입니다. 하필 현재 쌍방울 그룹 수사의 핵심 피의자 이 전 부지사죠. 이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과 이해찬 전 대표의 개인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할 말 없으세요? 억울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전에도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 간 연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본격화됐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이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광장이 확대 재편하며 출범한 곳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또 기반이 됐던 하나의 그룹이 이제 광장 그룹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민주평화광장도 출범을 하는 데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기초가 되고 나름대로 모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대선 기간 이 대표에게 강한 신뢰감을 표했던 바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토론을 잘하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후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당으로서 또 나라로서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동시에 재등판한 올드보이들의 소식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같은 시기 전직 여야 당대표로 활동을 했고 강한 신념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현재 당내에서 위상은 확연히 엇갈린 느낌이죠. 오늘 주민아마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온 올드보이 2인, 엇갈린 당내 위상. 네, 전재수 의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직무 관련성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죠. 개인적 이익, 또 개인적 사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발언 이후에 아까 앞에서 저 뉴스픽에서 간단히는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재수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여야가 딱 대치 전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전선이 명확하게 쳐져 있는 거예요. 이때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요? 예,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네, 그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진행자가 갈치 정치인이 혹시 전재수 의원을 뜻한 거냐고 물었는데요. 안 의원은 전재수 의원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한다. 결코 전재수 의원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좌절에 빠져 있는 것하고 주식을 투자한 것하고는 다르다. 그것을 전재수 의원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국방위원이 주식을 샀으면 문제겠지만 이 대표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5월 2일로 그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결정도 하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인 6월 중순쯤 이 대표를 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임위를 어디로 해야 할지 묻곤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투자 행위이지 투기가 아니다.
대선 떨어진 사람이 대선 끝나고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주식을 산 것을 문제 삼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으로서는 이제 작심 발언을 한 거고 비판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을 또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전 의원을 감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신탁 심의를 의뢰하는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사실 전량 처분도 안 해도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굳이 그랬어야 됐느냐고 비판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국방위로 가기 전 그 정도는 좀 챙기고 정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전 의원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재수 의원은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 그러면 또 전재수 의원도 또 엄청 또 성장할 수가 있겠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재수 의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그래도 야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고 대선 출마해서 석패했던 또 다음에 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또 아주 높은 분인데 그걸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대목이 매우 아쉬운 거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국감 누가 밤에 탕비나? 네, 제가 역시 해야겠죠. 네.